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재판을 개콘으로 만들고 있는 유동규입니다. 재판을 개판으로, 아니, 개판이 아니구나. 예. 재판을 개콘으로 만들고 있는 유동규의 황당한 증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재판이 개콘, 유동규 황당 어록입니다. 뇌물의 대가는 동생이라는 칭호였다? 야, 참, 저는 이 말,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규는요, 유동규의 주장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유동규는 모두 한 2억 정도를, 김용 부원장한테 뇌물로 준 게 돼 있어요. 뭐, 정진상 실장한테도 상당히 많은 돈, 뭐, 1억 한 8천 정도를 뇌물로 전달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뇌물을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실제로 네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뭐 네가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관철시킨 게 솔직히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 억대의 뇌물을 줘놓고 도대체 네가 얻은 게 뭐니? 라고 물으니까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뇌물의 대가는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였다. 정진상이 워낙에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진상의 동생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 아니겠냐. 야, 황당한 주장이죠.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화요일에 진행됐던 재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진상 원장의 변호인 측에서 추궁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 차례 네가 뇌물을 줬는데 유동규 네가 정진상한테 그렇게 많은 뇌물을 줬다며, 억대의 뇌물을 줬다며. 그래서 네가 뭐 받았는데? 자, 대장동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원하는 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유동규는 성남시에서 관철시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편에서는 정진상한테 가가지고 보고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건 같은 거를 보고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게 좀 진행이 되게끔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5가지 요구가 뭐였느냐? 대장동의 민간 개발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환지 개발의 방식, 그 다음에 구획 지정권을 대장동 사업자한테 달라는 거, 사업자 계약은 또 사업자를 정하는 계약 방식도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합 개발에 반대한다. 이런 5가지가 있었는데 이 5가지 중에 받아들여진 게 뭐냐? 없다. 그러면 네가 받은 게 뭐냐? 동생이라는 칭호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하죠. 예.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농담도 하기가 어렵죠. 예. 농담이라면 겨우 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농담도 아니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제정신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5가지 요구사항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동생으로 불리게 됐다. 동생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라는 데서 자기가 뇌물의 대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황스럽죠. 근데 무엇보다도 뇌물은 어디까지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와 연관이 돼야 돼요.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지, 직무와 연관이 된 돈이어야지 이게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대가성 혹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지 뇌물인데, 형님으로 부르려고 내가 동생으로, 형 동생으로 불리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줬다면 이거는 직무 연관성,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뇌물이 아니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말 자체도 황당합니다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이런 발언이 나온 이상 이거는 뇌물 혐의가 무죄, 기각이 돼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는데, 자,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진상은 무척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동생이 된다는 것은 나한테도 힘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그게 얼마나 혜택이냐 라고 합니다. 또 대장동 사업자로 결국에 대장동 그 사업자들,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 남욱이나 김만배가 자신들이 원하던 사업 방식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거는 결국에 김만배 남욱이잖아. 화천대유잖아. 그러니까 뇌물값 한 거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글쎄, 두 번째 얘기는 좀 그럴듯해요. 어쨌거나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사업자로는 선정됐으니까 글쎄 업자들로서는 원하는 걸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뇌물의 대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상식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동생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고 하면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유동규는 김만배나 제가 김남국 의원 얘기가 머릿속에 자꾸 맴돌고 있으니까 김씨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꾸 김남국이라 그래요.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배하고 남욱 등 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방식으로 관철시킨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결국에 대장동 사업권을 따지 않았냐. 그렇다면 돈을 준 이유, 뇌물을 준 이유로는 성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동규 측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전적인 권한이 있었다? 유동규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일정하게 기준만 짝짝짝짝 정해놓고 이 기준에만 맞으면은 누가 되든 상관없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남욱이라든지 김만배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 남욱이 물어요. 시장님이 우리 싫어하시나요? 졸라 싫어하지.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유동규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은 겁니다. 왜? 정해져 있는 기준만 통과하면 그것만 만족하면은 누가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세워뒀던 원칙이란 게 무엇이냐?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이란 겁니다. 실은 이게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장동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대장동에는 큰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 성남공단,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원화 사업을 하는 데는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요. 근데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재원이 성남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대장동 개발이었고, 이 대장동 개발을 공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 성남 제1공단의 공단 공원화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행정상의 목표는 공단 공원화 사업이 목표였고요. 대장동은 부차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업업자를 선정할 때 공단 공원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사람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꼭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유동규가 한 것이지 이것이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 유동규가 성남 민간 개발업자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뇌물을 받을 이유는 있으나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들어준 거는 유동규죠. 그렇다면은 민간업자들로부터 전달된 모든 돈은 유동규가 먹는 돈인 거죠. 그죠? 자, 상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하나씩 따져가는 겁니다. 동생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것이 내가 뇌물을 바친 것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주장한 유동규의 말이 나오자 다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게 무슨 황당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지? 라고 다들 뻥 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당연히 변호인들은 추궁을 막 하겠죠. 자, 변호인이 추궁해 재판장이 또 직권으로 신문에 거기다가 검사들도 유동규를 좀 서포트 해준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해. 아마 유동규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동규는 거의 동문서답을 쏟아냅니다. 뭐 어느 정도 성을 쏟아내냐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질문의 요지는 그래서 뇌물의 대가로 유동규 너는 도대체 뭘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성남시 그러니까 시장이나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어떤 이익을 줬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묻고 있었는데 유동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식 계획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다. 이재명의 개발 계획은 불가능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합동 방식의 개발이 민간 합동 방식의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게 된 것도 처음에는 자기 공이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적한 대로 된 거 아니냐라고 하더니 또 말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민간 합동 개발 방식에 대해서 내가 설득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공영개발을 계속 이재명이 고집을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공영개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 합동 개발한 거야. 나는 거기에 개입한 거 없어. 또 갑자기 이래버려요. 아니 그러면은 지가 사업을 개입한 것도 없고 지가 관철시킨 것도 없는데 도대체 돈을 왜 준 거예요?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펼쳐졌습니다. 글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유동규도 그다음에 또 검찰도 저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지금 변호인 반대 신문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한 절반 정도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도 재판이 또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또 증인으로 유동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재판이 아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 그 재판의 큰 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번 이렇게 증인 신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 신문을 할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추가로 막 이렇게 출석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서서히 한 고비는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 서류 자체가 되게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재판 관련 서류가 글쎄 지금 그 유동규에 대한 그 증인 신문 그 자료만 해도 거의 뭐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자 2만 몇 페이지 몇 번째 질문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페이지가 몇천 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몇만 페이지씩 되고 있어요. 그것도 유동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사건 기록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 진행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빨라도 올 하반기, 뭐 벌써 지금 5월 달이니까요. 올 하반기도 거의 연말 가까이는 돼야지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무슨 장난질을 칠까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죠. 증인신문은 거의 다 끝났고요. 앞으로 이 증인신문보다는 다른 서증조사라든지 뭐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또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어떤 법리 공방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뿐인데 이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면서 검사들이 무슨 장난질을 치지 않을까 사실 조금 그게 걱정스럽겠네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유동규가 이렇게 개그 콘서트를 찍고 있으면 글쎄 얼마나 글쎄 그렇게 나쁜 결말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로서도 지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검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억지를 쓰니까 기자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 앞으로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할까 사실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자, 저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재판 과정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나는 질문하지 않았느냐, 질문도 못하느냐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하지만은 나중에 이 한동훈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쌩 난리치고 실제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그게 기사로 막 쏟아지고 그 뒤에 아니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억울하니까 나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하다 라고 쭉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그 부분이 앞에서 내가 질문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허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손을 들어준 거예요. 말 갖다 붙인 거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잘 노릇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짓을 검찰은 자주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에서 상식과 정의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자의 억지가 받아들여질 때가 꽤 있더라. 참 씁쓸하고 되게 더럽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검찰이
이미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뭔 억지를 쓸 것인가?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오밤중인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호 작가님